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의 여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만다라트를 그리면서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그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 나만의 학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목표들을 성취하도록 도와줄 스승들을 우리가 직접 선택하고 그들의 책을 나의 교과서로 삼기로 했죠. 여기까지의 과정을 도식화했습니다.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목표는 하나의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보석으로서의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과정이 채굴입니다. 다이아몬드를 1캐럿 얻으려면 256톤의 광물을 얻어야 하죠. 채굴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5수레 정도의 다독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오고서 독서, 요삼이 독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채굴 독서이죠. 이게 지난 4번의 강의를 통해 우리가 걸어온 여정입니다. 우리만 이 길을 걷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 책을 읽다가 서당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서당은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가는 제도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만의 학교를 만들고 누군가를 우리의 교수와 우리의 스승으로 모신 것처럼 서당이 있던 그 시절 어린 제자들은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가장 배우고 싶고 가장 닮고 싶은 스승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게 서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든 나만의 학교가 바로 나만의 서당인 거죠. 지금까지의 과정이 채굴 독서의 과정이었다면 오늘부터의 과정은 무엇일까요? 도식을 떠올리면 곧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조탁의 과정입니다. 이름하여 조탁 독서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어떻게 책을 요리해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도끼질을 하고 가공을 해야 광나는 보석이 탄생하는지에 대해 배워볼 것입니다. 저와 함께 조탁 독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여러분만의 조탁 독서의 비기를 만들어내기에 축복합니다. 여러 거장들의 삶을 조명해보면 저마다 자신만의 조탁 독서 비기가 있었어요. 책을 많이 읽는 다독의 중요성이야 두말할 나위 없겠지만 우리가 다이아몬드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헤르만 에빙하우스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는 우리의 기억과 망각에 대해 연구한 인물입니다. 자신의 연구를 이 하나의 그래프로 남겼어요. 우리는 이 그래프를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공부하고 독서한 지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읽었던 공부했던 내용의 절반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다독도 좋지만 만약 기억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겠죠. 물론 어떠한 깨달음이나 아무런 감동이 없는 책이라면 그냥 덮어도 무방합니다. 내 머리에 주먹질을 하고 가슴에 도끼질을 한 한 권의 책, 한 줄의 문장을 만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린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조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조선 22대 왕 정조가 세손이었던 시절 신하에게 보냈던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책 10,000권을 쌓아두는 것이 책 1권을 읽어내는 것만 못하다. 고 옛사람이 말씀하였지요. 나는 일찍 이 책을 모으는 버릇이 있어 좌우의 책상에 쌓인 것들이 모두 경서였는데 널리 보자니 깊이가 없고 영역을 확장하자니 충실함이 없었습니다. 이는 모든 마음에 터득하지 못하고 그저 방만한 독서에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정조는요, 같은 편지에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분발하여 끼니도 잊은 채 즐길 일을 찾았다면 그 무엇인들 도에 들어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허나 그 중에서 스스로 터득하는 자득이란 두 글자가
특히나 절실합니다. 이유인즉 독서에도 법칙이 있고 도를 보는데도 기술이 있어서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이 연구하여 대상의 정신을 몰두하면 자연히 대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때가 생기니 이것이 이른바 자득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조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그것을 조탁하여 다듬기 위해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자득하는 독서법을 스스로 터득했어요. 이처럼 독서광이었던 정조는요, 왕으로 즉위한 후 3년이 되던 해에 규장각이라는 기관을 설립하고요, 자신과 같이 독서하고 세상을 바꿀 4명의 사람들을 처음으로 뽑아 규장각의 검소로 삼았습니다. 그때 수석으로 뽑힌 인물이 훗날 정약용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던 이덕무라는 사람입니다. 이덕무는 조선 후기 최고의 문장가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책만 읽는 바보라 하여 간서치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입니다.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인데요. 책에 미친 바보라는 책에 보면 이덕무의 조탁 독서 비기가 등장합니다. 이덕무의 지인들은 새 책이 생기면 먼저 이덕무에게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책을 두고 자네의 눈을 거치지 않으면 그 책을 무엇에 쓰겠는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이덕무는 많은 책을 읽었다는 거죠. 평생 동안 읽은 책이 거의 2만 권 정도입니다. 그의 눈에 들지 않았던 책이 없을 정도죠. 그러나 그는 결코 무작정 1년에 몇 권 읽기 이런 식의 독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덕무에게는 책을 베끼는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늘 책을 선비들의 소매에 넣고 다니면서 어디서나 읽었는데 책을 다 읽은 후에는 꼭 베껴서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곤 했다고 합니다. 쓰면서 익히고요. 또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거죠. 이덕무는 2만 권의 책을 읽었을 뿐 아니라 수백여 권의 책을 직접 베꼈다고 합니다. 인상 깊은 건 그가 쓴 종이를 볼 때 흘려 적은 글씨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옮겨 적었다는 겁니다. 그게 자그마치 수백여 권에 달합니다. 수백 권 베껴 쓰기가 쉽다고요?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와 저희 형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준비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미용사였던 어머니는 손가락과 손목 관절이 성할 리 없었어요. 젊어서 너무 무리를 해서인지 손가락과 손목이 빨리 상하셨는데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손에 힘이 더 없어지기 전에 아직 볼펜을 쥘 수 있는 힘이 남아있을 때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을 남기자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 전권을 필사하는 작업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절 위에 한 번, 형을 위해 한 번, 그렇게 성경을 2번이나 필사하셨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1년에 일독하지 않은 분들, 아니 인생 전체에 일독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어머니는 성경을 필사한 것만 최소 2번이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기에 필사가 쉽지 않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수백여 권의 책을 필사했다는 것은 정말이지 대단한 일입니다. 세종대왕 역시 백독백습이라는 자신만의 조탁 독서 비기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면 100번이고 다시 읽고요. 자기 것이 되기까지 100번이고 다시 쓴 거죠. 아마 이덕무도 이런 선임들의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이어받은 건 아닐까요? 저도 저만의 방법을 착안하기까지 도움이 되는 책의 내용을 발견했을 때 무작정 따라 적었습니다. 이런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한 권을 그대로 따라 적은 적은 없지만 정서적으로 감동을 받거나 지식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깨달음을 얻은 구절이 나타나면 그게 폰이든 수첩이든 에버노트라는 디지털 노트이든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책을 다 읽은 후에 여러 차례 제가 적어 놓은 내용들을 읽어봅니다. 그러다가 저만의 여러 비기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조탁 독서 비기들은 제 자산 중 자산입니다. 그게 무엇이냐고요?
그건 다음 시간부터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독이라는 채굴 독서를 넘어 이제 나만의 조탁 독서의 비기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